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짜 공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써먹는 거예요. 공부한 거를. 써먹는 게 써먹어 보면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그렇죠. 공부하고 할 맛이 나겠네요. 예. 그게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써먹는 것을 너무 어찌 보면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제 아내만 해도 뭘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 공부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잘난 체 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만해라. 알아. 그렇게 좀 공부한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써먹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해 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막 자기 PR도 하고 막 예. 그런 걸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면 뭐 겸손하지 못하다. 예.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써먹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만들어야지 뭐 누가 가만히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 써먹어 보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발동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뭐 어떤 분은 머리로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 먹어도 습관이 안 되면 쭉 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습관 들이는 방법은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글쓰기가 싫어서 쓰기 싫은데 글을 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글을 쓰나 봤더니 글 쓰기 전에 어떤 일정한 몇 가지 행동을 해요. 흔히 루틴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 루틴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뭔가 하는 몇 가지 행위, 그 행위는 하고 싶은 거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딱딱딱 하면 그 다음에는 뒤에는 공부가 붙어 있다는 거를 뇌가 이제 학습을 해야 돼.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저요? 네.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청아 마시고 술 한잔 하시고 약주 한잔 하고. 뭐 그렇게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 가서 한 병 사서 마시고 그 상태로 카페에 갑니다. 또 커피 한잔 하시고. 카페 가서 그다음에 저는 커피를 무조건 마셔요. 예. 이제 커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꼭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 안경을 깨끗하게. 이제 평소에는 안경을 안 껴요. 그럼 얘는 안경을 닦으면은 이 공부하려나 보다. 전투태세로 내가 들어가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경의 얼룩과 이런 걸 쫙 먼지를 털어내고 쫙 이 맑은 눈으로 이제. 근데 안경을 닦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게 올라와요. 이제 그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든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고는 안 돼요. 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먹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대통령의 글쓰기 책 나온 게 이제 12년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글쓰기 말하기 작가로서는 정말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이제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연설문을 쓰셨던 거잖아요.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 두 대통령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 중독자세요. 공부 중독.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공부입니다. 모든 네.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배우는 걸 즐겨요. 우리 공자님이 뭐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이제 첫 문장인데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 때는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그 관련 주제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공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재밌어해요.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참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그게 풀렸을 때 네. 이걸 막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방안을 막 뛰어다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대학을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정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결핍이 이분들을 더 이제 공부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한 것 같고, 뭐 김대중 대통령 6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읽은 책 옥중서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네. 무엇보다 영어를 독학으로 익히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그래서 발음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아니 없으셨잖아요. 의사소통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정상회담 예. 외국 정상들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한다는 그 젊은 통역들이 이제 붙잖아요. 대통령 네, 네. 전담 통역들. 그 통역들보다 어찌 보면 영어 실력이 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배경 지식이. 그렇죠. 예. 그 배경 지식 플러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와 의도와 어떤 그렇죠. 목적을 헤아리는 능력. 그 영어만 잘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배경과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그런 면에서는 통역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하여튼 어쨌든 이 공부하는 거를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그 두 분 대통령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글을 쓰셨다. 네. 그럼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작가님?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분들이 공부한 거를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 네네. 그분들의 생각 예. 이런 거를 저는 그냥 읽어내면 돼요. 들으면 됩니다. 네네. 모으면 돼요. 네. 아니 내가 따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은 연설문에 못 넣어요. 그분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걸 네. 넣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자네 글을 쓰는가? 예.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체 집합을 가지고 내가 네, 네. 그 부분 집합을 써먹는 거지. 그분들이 안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네. 뭐 만들어 가지고 예. 두 분은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아무튼 정말 그 공부 광이라고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대통령을 직은해서 모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얘기를 또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공부하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8단계가 있습니다. 예. 8단계는 1단계는 읽고 듣는 겁니다. 예. 뭔가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들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반추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책에서 뭘 읽었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지? 떠올려 봐요. 그럼 뭔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메모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메모한 걸 저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뭘로 써먹냐? 누군가에게 말을 해봅니다. 예. 아는 체를 해요. 내가 책에서 이런 거 읽었는데 이거 아니야. 누가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말을 꼭 해봅니다. 주로 아내에게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와, 요 말은 참 괜찮네. 예. 요거 아깝네. 이거 읽기 전에 좀 기록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5번째로 그걸 글로 씁니다. 그런 글을 한 3만 개 정도 썼어요. 그거 가지고 6번째로 다시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런 말하기예요. 어디 강의 가서 말하는 게 그런 말하기입니다. 네. 이 말하기는 돈을 받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돈 받는 글을 씁니다. 예. 돈 받는 글. 그 어디다 기고하고 연재하고 이게 7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것까지가 이제 저의 공부인데. 예. 완벽한 공부가 되긴 책까지 내면은 예. 그렇네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하나의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 차이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체계.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 하나의 네.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그 책이 일단 기본이네요. 일단 처음에 시작도 책이고 끝도 책인데요. 그렇죠. 끝도 책이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예. 근데 책이랑 도무지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친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독서율이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이 6점 몇 명이에요. 7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읽는 분은 예. 3명 좀 넘는다고 봐야 되고 나는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는 게 좀 창피해서 그냥 읽는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책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보는 책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냥 제목만 볼 때도 있고 목차만 볼 때도 있고 뭐 서문만 볼 때도 있고 뒤에만 볼 때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봐놓고 전 읽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읽는 게 책을 잘 읽는 걸까요? 저도 예.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체질이 아니에요. 책 아니 읽는 그 거. 지금 책을 15권 쓰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예. 이 저의 뭐 책 읽는 방법은 진득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완독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발췌독 읽고 싶은데 를 하고 책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권을 같이 읽는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게 옮겨 다니면서 이 책에서 한두 꼭지 읽고 또 다른 책 가서 한두 꼭지 읽고 다시 또 그 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예. 이 책 저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고 또 하나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어느 책이건 책에서 한 꼭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읽은 한 꼭지에서 뭐라도 찾아냅니다. 내가 써먹을 거리를. 네. 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과거 기억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거나 네. 뭐라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한 꼭지 글을 읽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 책 한 꼭지 읽는데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진 것을 제 글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써먹어 보면은 보람이 있고 읽기를 잘했다. 네. 또 다른 거 뭐 또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다니거든요. 저는 그냥 책을 후루룩 읽으면 덮으면 끝인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독서를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중간 다리가 메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네. 메모를 계속해서 그 메모를 내 글에 써먹어야 돼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예. 인공지능이 나를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좀 효율적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의외로 우리가요.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럼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우선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꽂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꽂히는 주제가 있을 거고 어떤 테마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나를 만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뭐에 꽂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야. 뭐에 미치는 사람이야. 아,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거 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상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투명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공감 능력. 또 상상력. 예.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질문하고 뭔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뭘 알고 싶어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걸 뭐 그래서 질문하고 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는 것을 어떤 평가하고 해서 그 어느 게 맞고 틀린 건지 어느 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감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한 시기에 되고 이건 정말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상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이게 메마르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다 진부해집니다. 그냥 식상해져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자기 어떤 상상,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길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예. 이게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걸 이렇게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잃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를 잃게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 현실의 어떤 거에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잃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고갈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상상력을 키우는 길은 뭐 흔히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책을 뭐 읽고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설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읽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드라마 영화 보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예.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성과 어떤 공감력과 이런 것을 키울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상상력도 키워진다.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게 제일 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보는 게 어떤 분들은 킬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상상력의 보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린 친구들은 저는 만화 보는 거 상상력 키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원국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비범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비범하진 않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뭐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즐겁고 싶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그리는 원하는 그런 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썼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뻥친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즐겁다. 즐거운 우리 집으로 썼는데 덥석 그냥 상을 받아서
그게 언론사 주체였는데 거기서 전제된대요. 그 신문에. 예. 그래가지고 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거짓말한 거 이제 들키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그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문에 난 거를. 예. 예. 그 나 이제 진짜 혼날 줄 알았어. 응?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그때 아버님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난 거짓말도 상상력이 되는구나. 그 아버지의 그때 말이 오늘날의 강원국 작가님을 만든 게 영향이 아닐까. 크죠. 예. 그러니까 상상할 자유 어찌 보면 그런 걸 주신 거죠. 상상해도 된다. 근데 직장에 다녀보면요. 이게 우리가 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상사에게 뭐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리고 그거 하면 너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상상력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렇죠. 점점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상상으로 쓴 글짓기가 대상을 받았다. 그럼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의 강원국은 굉장히 좀 엉뚱하고 좀 명랑하고 이런 소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요? 저는 되게 우울했고요. 지금 늘 외로웠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말도 좀 많이 하고. 아니 어렸을 때 말 안 했어요. 그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웃지를 않고 뭐 우울한 성격이고 뭐 그걸 쓰셨어요.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안 쓰는데 나 되게 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없어서 저런 편견을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나서는 막 일부러 웃고 다녔어요. 일부러. 그 당시에는 예.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노란색 그 스마일 배지를 받았어요. 우리 생각이 반에서. 납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반에서 예. 딱 한 명 주는데 제가 스마일 배지를 그렇게 이제 막 억지로 웃고 다녔는데 사실은 아주 내내 외롭고 눈치 보고 특히 그 강박, 남의 시선에 대한 어떤 강박. 예. 뭐 어떤 증상이냐면 그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시선을 자꾸 느끼고 이렇게 밖에 뭐 교실에 있는 시계 뭐 초침 소리가 들리기면 그게 너무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그 소리만 크게 들리고 저 소리를 내가 이렇게 잠재울 수 없다, 그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막 숨이 가빠지고 또 날카로운 것도 못 보고 막 그 모서리 난 부분 이런 거 잘 못 보고 예. 그런 게 좀 심했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끝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막 그런 게 무섭고 막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랬어요. 어른이 돼서도 네.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요. 상황까지.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걱정과 후회 속에서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죽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좀 걱정도 많고 그런데 꿈은 영화 배우셨다면서요?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잘생긴 게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고요. 지금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인물도 나쁘지 않으십니다만. 아버님이 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아버님이 저를 업고 안고 전주에 있는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요? 그 다리에 앉은 상인분들이 예쁘다고 애가 귀엽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셨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외할머니가 네. 늘 너는 인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외교관을 하거나 하여튼 그러라고 했는데 난 계속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네. 장래 희망을 배우라고 늘 썼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영화 예. 배우가 예. 최고였어요. 신성일 뭐 이런 영화 배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네요. 그런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받았죠. 예. 네.
그 사실 전주에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80년에 그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또 앞장서서 또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앞장은 못 썼고요. 예. 그때 그냥 3학년 일반 반장 해가지고 네. 1반부터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광주가 아니잖아요. 전주였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최정점 그게 이제 5월 27일 날 전남 도청에 예. 계엄군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 새벽에. 네. 그날 우리 학교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외에서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들고 일어난 건 우리 학교가 유일했고요. 네. 휴교령이 내려 우리 학교는 문도 닫았고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 에워쌌고요. 네. 하늘에는 막 헬기가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줄 사실 그때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네. 예. 그래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좀 용기가 있는 학생이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건 그거 어떻게 아니고. 됐어요 나중에? 혹시 저는 뭐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로 도망을 가라. 그 여기 정도까지. 있으면 너는 크게 다친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 재밌는 게 그 숨어 있던 집이 노영심 씨 집이었어요. 어떻게 노영심 씨 댁을 아니 가게 노영심은 되셨어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내가 그 유명해지기 모르는데, 전이니까. 몰랐고 예. 나중에 이제 알아요. 그때 그 초등학교 매일 피아노 치던 예. 친구가 노영심이라고. 네. 근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와서 이제 정학 맞고 이제 정학을.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학교를 크게 큰 징계인 셈인데요. 예. 다음에 복학했죠. 정학까지 맞았는데도 사실은 그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좋은 학교를 가셨어요. 외교관이 원래 배우가 꿈이었는데 외교관이 꿈 바뀌셨나요? 할머니가 배우에서? 매번 그러셨고 그냥 대학 시절은 공부는 거의 뭐 우리 때는 거의 못했고요. 수업도 거의 없었고요. 그때 뭐 수업 거부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많았죠. 예. 데모하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졸업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